짧을 겁니다. 그 주인공 토마스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그 역시 물론 가벼움의 구현일 것인데요. 근데 이제 그 토마스가 보여주는 어떤 삶의 동선이랄까, 그거는 추락인데,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가벼움에서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 그래, 그 점에서 이제 완전히 가벼움의 육화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릴 때 읽을 때는 간과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프라하의 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 그 관점에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그거에 관한 얘기가 많은데, 우선 이제 토마스가 프라하에 잘 나가는 외과 의사로 있다가 조그만 병원의 의사로 자천이라고 할까요? 자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급기야는 그런 이제 지방 소도시로, 그 다음에 이제 유리 닦는 노동자, 유리 청소 노동자로 전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락한 다음에 급기야는 이제 그 시골 지방으로 가가지고 트럭 운전사로 이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하강의 동선. 이게 어쩌면 가벼움에서 무거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겠죠? 무거움에서 이제 점점 더 가벼움, 자기를 이제 비워가는 걸로 이제 가는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근데 다른 의미, 다르게 또 보면 추락하는 것은 고도가 있다. 그러니까 토마스는 원래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곳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프라하에 잘 나가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뭐 아산병원 이런 데 외과 의사 정도 이제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강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이제 바로 이 프라하의 봄, 소련의 체코 침공 1968년에 있었던 이제 일인데요. 그게 이제 이들 삶의 곳곳으로 이제 알알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되는데, 이제 그 토마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소설에 지금 아주 제가 디테일은 놓쳤을 수 있는데, 오디푸스 왕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이제 이 소설에서 중요한 또 미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그 테레사를 만났을 때 테레사가 프라하로 다시 와가지고 병이 나서 자기 집에 알아 누웠는데, 마치 이제 강보에 쌓여가지고 강물로 이렇게 떠내려온 아이 같았다라고 하는데, 그 역시 이제 오디푸스 신화를 상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와 관련해서는, 자, 오디푸스 왕의 신화를 아예 여기 작품 속에서 요약을 해요.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을 잘 하는데, 오디푸스는 모르고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고, 어머니와 동침했고, 그 결과로 아이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이제 그 아비 사례와 아버지 사례와 근친상간, 그게 이제 엄청 큰 죄인데, 어쩌면 자기 그 테베에서 일어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뭐 옷이 엉망이네요. 백성들이 겪고 있는 여러 환란들, 뭐 전염병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자기의 죄에서 기인한 것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디푸스 왕, 소포클레스의 오디푸스 왕을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이죠. 그죠? 이 무지에서 모르고 있다가 알무로 가는 또 그 과정,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조차도 피할 수 없었던 이 비극을 볼 때 또 우리가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쿤데라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가 아들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거고요. 또 자기가 아들인 줄 모르고 엄마랑 동침을 한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범한 죄일지라도 그것은 뭐다? 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뉘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뉘우쳤다고 해서 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 가톨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던데요. 친구가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한다고 해서 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오디푸스가 눈을 찌르고, 이오카스테는 자살합니다. 그죠? 눈을 찌르고 이제 방랑길에 오르게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그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는 어떻게 가져오냐 하면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릴 때 읽었을 땐 이거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287쪽인데, 중부 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오로지 범죄자들의 창조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진리를 어둠 속에 은폐하고 있다. 범죄적 정치체제는 범죄자가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광신자들이 만든 것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 같고요. 이 신념에 찬 또라이들.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자 누구나 공산주의자를 비난했다. 이 나라의 불행,
가난하고 파산한 이 나라, 이것과 독립의 상실, 소련의 영향 하에 놓인 나라, 이것과 합법적 살인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당신들이요. 이런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대답했다. 우린 몰랐어. 우리도 속은 거야.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 따지고 보면 우리도 결백한 거야. 따라서 논의의 초점은 이 문제로 귀결된다. 그들이 몰랐다는 것이 사실인가? 혹은 그저 모른 척 한 것인가? 실제로 뭡니까? 정말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오디푸스 이야기를 통해서 토마스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제 저는 이건 결국 쿤데라가 하고 싶은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디푸스는 어머니와 동침하는 줄 몰랐지만 사태의 진상을 알자 자신이 결백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유죄라고 오히려 느낀 거죠. 자신의 무지가 저지른 불행의 참상을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눈을 뽑고 장님이 되어 테베로 떠났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체코에 있었던 이야기, 알렉산드르 둡체크인가요? 이제 익숙하지는 않은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토마스가 자기 아들하고 겪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혁명가 석방에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라고 하는데 끝까지 이제 안 하고 거부하든가 이렇고 아들과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이제 반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맥락이 이 소설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봤고, 결국 이제 이게 인물들의 삶이 이런 식으로 체코에 있다가 스위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비나 같은 파리로 갔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조그만 시골 마을로 가게 되는 이런 모든 동선이 다 정치적인 이제 격동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는 놓쳤는데 지금 다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마스가 갖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무거움 있잖아요. 그 프라하에 잘 나가는 그 외과 의사라는 그 무거움 있잖아요. 묵직함. 아, 나 이거 외과 의사야. 이거죠. 나 서울의대 나왔어. 나 아산병원 의사야. 이런 거. 진짜 그 무거움이죠. 그게 일종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또한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빵 터져가지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 모든 걸 다 모아시키는 거는 죽음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이제 소설적으로는 그걸 제일 잘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은 체홉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쿤데라는 체홉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고, 에세이를 읽어보면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랑 고골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꼬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품는 그런 작가보다는 이제 체홉이죠. 보다는 이제 보다 더 지적이고 기교 있고 까다롭고 조금 아이러니하고 그로테스크하고 이제 그런 문체를 선호하는 작가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담론이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우스운 사랑들에 들어가 있었던 에드와르트와 신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스탈린이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음 챕터로 가서인데 바로 그 스탈린 대장정인데요. 스탈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분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스탈린의 아들이 야콥인데요. 야콥 쥐가시빌리. 그러니까 쥐가시빌리는 스탈린의 본명입니다. 야콥 스탈린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생포가 된 거예요. 포로로 이제 잡혔는데요. 화장실 사용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오욕감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이제 탈출 시도 내지는 분노해서 달려가다가 전기 이렇게 흐르잖아요. 철조망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는데, 말하자면 이제 야코프 스탈린은 그 똥 때문에 죽었다라고. 악의 문제라면은 우리가 신을 잡고서 어떻게 호소할 수 있지만은 선악, 뭐 신, 악마 이런 거라면 신을 붙잡고 호소할 수 있지만은, 혹은 신도 우리를 탓할 수 있죠.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뭐 선하게 살라고 했는데 너는 왜 악하게 살았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똥의 문제라면은 이거는 뭐 전적으로 신에 관련된 것이다. 저 앞부분 말은 조금 편집해야 되겠네요. 다시, 선악의 문제라면은 신도 우리를 탓할 수 있을 거예요. 니들 그렇게 못되게 살면 안 돼. 뭐 등등등. 하지만 문제가 배설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이거는 뭐 신도 속수무책인 거죠. 왜냐하면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기 때문에 푹스. 화장실을 가는 거죠. 오줌똥을 쌀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코드나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요 스탈린 부분에서 되게 재미있게 잘 썼고, 이어지는 이제 챕터는 사비나의 챕터인데요. 말하자면은 이 키치라는 거는 여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건 이제 그 공산주의 이야기인데요. 이 키치라는 거는 이렇게 예쁘게 이제 어쩌면 포장하는 거죠. 하지만 이 키치라는 거를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뭔가 굉장히 양가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사비나 챕터에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책이, 네. 그 토마스 챕터와 관련해서 355쪽인데 5부 가벼움과 무거움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이 소설 첫머리에서 내게 드러났던 그의 모습을 본다. 그는 창가에 서서 건너편 건물벽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이 이미지에서 탄생했다. 이미 말했듯 소설 인물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어머니의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상황, 하나의 문장, 그리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거나 본질적인 것은 여전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근본적이며 인간적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은유에서 태어난다. 메타포에서요. 어떤 정황, 어떤 문장, 그 다음에 어떤 은유에서 태어난다. 너무 공감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토마스를 만들었다. 테레사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그 불멸의 아네스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서 어떠한 몸짓을 하고 있는 어떤 인물을 보고, 어떤 자기가, 지금 이제 창조하는 거죠. 그죠? 어떤, 인물을 이제 상상하게 되고 창조하게 이제 되는 건데요. 마당에서 무기력하게 바라보며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것. 사랑에 고조된 순간 자기 뱃속에서 끈질기게 꾸르륵 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 이건 이제 테레사고. 배신하고 또한 이토록 아름다운 배신의 길 중간에서 멈출 수 없는 것. 이건 이제 사비나죠. 대장정 행렬 속에서 주먹을 치켜드는 것. 이건 프란츠인가요? 경찰이 숨겨둔 도청 마이크 앞에서 유머 감각을 과시하는 것. 나도 직접 이런 상황을 겪어보았다. 그러나 내 이력서 속 자아로부터 그 어떤 인물도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정기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소설의 인물들은 실현되지 않은 나 자신의 가능성들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동시에 그 모두가 한결같이 나를 두렵게 한다. 네. 소설 속 인물들은 실현되지 않은 나 자신의 가능성. 그래서 소설을 읽는 것도 기쁨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잖아요. 우리 삶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르게는 경험할 수 없는데 이걸 통해서 경험하고, 소설을 쓰는 기쁨은 뭐냐면 이런 걸 누리는 거죠. 내가 꿈꾼 여러 가지 삶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산 거잖아요. 미혼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고 지금 흡연자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을 통해서 또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업도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 해볼 수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되게 부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배우예요. 배우. 이러저러한 역할을 이제 다 살아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기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난점이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동 작업이니까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혼자의 나만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점에서 소설 쓰기는 굉장히 저한테 잘 맞는 직업인데 제가 잘 쓰지를 못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되게 이제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쿤데라가 잘 이제 짚어서 그 부분이 조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근데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나는 행성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또한 지구에서 보낸 전생과 거기에서 익힌 경험을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미 두 번의 전생 체험을 가지고 세 번째로 태어나는 또 다른 행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인류가 매번 더욱 성숙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다른 행성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영원 회귀에 대한 토마스의 생각이다 라고 했는데요. 영원 회귀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유행하는 그 평행 우주의 연속적 버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큐브릭의 영화 있잖아요. 스페이스 2001 오디세이인가요? 거기서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할 2000이랑 싸운 다음에 목성인가 어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어린아이 그 주인공은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고 아주 이상하게 생긴,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생긴 신생아의 출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동진 평론가 말대로 그 아이의 눈빛이 순진무구해 보이지 않거든요. 뭔가 굉장히 어떤 신인류의 탄생 같은 걸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애매하게 찍은 장면인데,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탄생을 우리가 하는 거죠. 다른 행성에서.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전생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환생을 하면은 전생의 기억은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생의 기억을 갖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조금 이런 식의 상상도 이제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정말로 내가 착하게 살았으면은 아예 다음 생은 태어나지 않는다고, 인도인가 거기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다는데, 정말 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쁨과 뭘로 충만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힘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삼국유사나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아예 생을 받지 말라고, 그냥 멀어도 축생으로도 인간으로도 태어나지 말라고. 그걸 이제 돌려 생각하면은 가벼운 거죠. 이 우리가 삶을 받고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게. 아이고, 요쯤 왔으면 마저 이제 다 읽을 것 같거든요. 다 읽고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